60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잘난 자식보다 이런 자식이 효도하더군요. 허허, 안녕하십니까? 64세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형님, 오빠들께 정말 통쾌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금지홍역 키운 자식이 등 돌리는 건 한순간인데 정작 소박하게 산 자식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더라는 거. 이 이야기는 그런 진실을 담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2026년 지금 우리네 삶과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 김 소장이 더욱 힘이 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박씨 부인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셨지요. 첫째 박진수, 둘째 박진호. 두 아들 모두 어머니 덕에 배불리 먹고 자랐고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제법 있었습니다. 논밭도 있었고 한양의 집도 두 채나 있었지요. 당시로서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검소하게 사셨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았던 겁니다. 큰아들 진수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글 공부도 잘했고 과거 시험에도 합격해서 관직에 나갔지요. 주변에서 다들 칭찬했습니다. 박씨 부인 복 타고났네. 큰아들이 저렇게 출세하다니 하고 말입니다. 진수는 벼슬도 높아지고 재산도 불어나면서 점점 잘나가게 됐습니다. 비단 옷 입고 기름진 음식 먹으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지요. 반면 둘째 진호는 평범했습니다. 글 공부에는 별 재주가 없었고 그저 농사나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성품만은 참 착했습니다. 어머니께 효성이 지극했고 이웃들도 다들 진호는 정말 마음씨 곱다고 입을 모았지요. 세월이 흘러 박씨 부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70이 넘으시니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지요. 이제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박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남은 여생은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모시게 하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씨 부인이 재산을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큰아들 진수에게는 논밭과 한양의 큰 집을 줬고 둘째 진호에게는 작은 집과 약간의 밭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씨 부인 생각엔 이랬습니다. 진수는 이미 벼슬도 하고 잘 살고 있으니 큰 재산을 물려받아도 잘 관리할 거야. 진호는 평범하게 살지만 착하니까 작은 것만 줘도 고맙게 여기며 잘 살겠지. 하지만 형님, 오빠들,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요?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어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이거든요. 재산을 나눠준 후 박씨 부인은 먼저 큰아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진수가 큰 집도 물려받았으니 나도 편히 모셔줄 거야 하고 기대했던 거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큰아들 며느리도 친절했고 큰아들도 어머니를 잘 모시는 척했지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며느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더니 어머님, 저희도 살림이 빠듯해서요. 드릴 게 별로 없네요 하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큰아들도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둘째네 가서 좀 계시지 그러십니까? 저희도 바빠서요 하고 말이죠. 박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자식한테 재산 다 줬는데 이게 무슨 태도란 말인가?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래, 진수도 바쁜 사람이니 이해해야지. 이제 진혼에 가서 지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둘째 아들 진혼의 집으로 갔습니다. 진혼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큰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낡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진호와 며느리는 박씨 부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좁고 누추하지만 편히 계세요. 진호 며느리는 웃으며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았어요. 아, 역시 진호는 다르구나 하고 느꼈지요. 진호네 집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농사로 먹고 사는데 수확이 좋지 않은 해가 계속됐거든요. 끼니를 때우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호와 며느리는 박씨 부인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이 밥상을 받았는데 보리밥에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소박한 식사였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서 어머니 상에 올린 거였어요. 박씨 부인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이 집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한테 더 주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너희도 먹어야지.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에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오빠들, 이게 바로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집, 비싼 옷, 풍성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진호네는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거죠. 반면 큰아들 진수는 재산도 많고 출세도 했지만 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한편 큰아들 진수는 어땠을까요? 진수는 어머니가 동생네 집으로 간 후 시원섭섭했습니다. 휴, 이제 좀 편하겠네.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안 분위기도 무거웠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남겨둔 재산이 더 있는 건 아닐까? 동생한테만 몰래 줬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생 집을 찾아갔어요. 진호야, 어머니 잘 계시냐? 내가 한번 뵙고 가려고. 하지만 실제 속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 뭔가 더 주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진수가 동생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누추한 집에서 어머니가 지내신다고? 이건 아니지 않나?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생은 작은 집밖에 못 받았네. 그럼 나한테 더 많이 준 게 맞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큰아들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느냐? 하지만 진수는 냉랭했어요. 네, 어머니.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네요. 그나저나 어머니, 혹시 숨겨둔 재산 같은 거 없으세요? 박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들한테 다 나눠줬잖느냐? 진수는 믿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한양에 집 하나 더 있다는 소문 들었는데요.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야, 그런 건 없다. 네가 받은 게 전부다. 진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않고 말이죠. 형님, 오빠들, 참 서글픈 일 아닙니까? 자식을 금지옥역 키웠는데 정작 그 자식은 부모를 재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 소박하게 자란 자식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지요. 이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어요. 진호네 집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농사철이 끝나면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모아둔 곡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진호와 며느리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은 밤중에 깨어났습니다. 배가 고팠던 거예요. 부엌으로 가보니 며느리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항아리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이냐? 왜 우느냐?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쌀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 밥을 어떻게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박 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다, 며느리. 내가 미안하지. 너희 형편에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며느리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할 뿐이에요. 박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큰아들한테 가서 도움을 좀 청해야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박 씨 부인은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늙은 몸으로 먼 길을 걸으며 박 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진수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약간의 쌀이라도 있으면 진호네 집이 겨울을 날 수 있을 텐데. 큰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씨 부인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진수야, 나다. 어머니다. 문이 열렸고 큰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동생네 집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진수 좀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큰며느리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나왔어요. 비단 옷을 입고 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진수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진수야, 사실은 진호네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다. 쌀이 떨어졌다더라.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동생을 도와줘야 하죠? 동생은 동생 혼자 알아서 해야죠. 게다가 어머니, 동생한테 집도 주고 밭도 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박 씨 부인은 당황했어요. 진수야, 그래도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진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살림이 바쁩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박 씨 부인은 참담했습니다. 그럼 나라도 여기서 좀 지낼 수 있을까? 진호네 집 부담을 덜어주고 싶구나. 그러자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것도 안 됩니다. 저희 집도 손님이 많아서 방이 없어요. 어머니는 동생네 집에 계세요. 제가 큰 재산 물려받았으니 동생이 어머니 모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 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진수야, 너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큰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눈보라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의 모습인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시 진호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오빠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하는 거.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박 씨 부인은 진호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호와 며느리는 어머니가 빈손으로 돌아온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추우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착한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지요. 큰아들은 욕심만 많고 효심은 없구나. 반면 진호는 가난해도 진심으로 나를 모신다. 이 불공평한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해. 그리고 박 씨 부인은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박 씨 부인은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나눠준 재산 외에
따로 숨겨둔 금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만일을 대비해 땅속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 씨 부인은 또 하나의 물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장부였어요. 그 장부에는 큰아들 진수가 벼슬살이하면서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부정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증거를 모아뒀던 거죠. 언젠가 진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박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진수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어. 그리고 다음날 박 씨 부인은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내가 부탁이 있다. 내 형한테 이 보따리를 전해주렴.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진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형 집으로 갔어요. 진수는 동생이 보따리를 들고 온 걸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뭔가 숨겨뒀던 게 맞았어. 진수는 보따리를 냉큼 받아들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형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진수는 신이 났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뭔가 더 갖고 계셨던 거야. 진호가 돌아가자마자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나온 건 낡은 장부 하나와 작은 쪽지였습니다. 진수는 실망했지요. 이게 뭐야? 고작 장부 하나? 하지만 쪽지를 읽고 나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진수야, 이 장부에는 네가 벼슬살이하면서 저질렀던 모든 부정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뇌물을 받은 것, 백성들을 괴롭힌 것, 거짓 보고를 올린 것 등등. 나는 네가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증거들을 모았다. 하지만 너는 끝내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장부를 고을 사또께 넘기기로 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동생과 나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진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사또한테 넘어가면 나는 끝장이야. 장부를 펼쳐보니 정말로 자신의 모든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 장소, 금액까지 정확하게 말이죠. 진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갖고 계셨다니. 진수는 급히 진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차가운 눈으로 큰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수야,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다. 너는 나를 짐으로 여기고 동생을 무시했으며 오직 재산만 탐냈구나. 그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진수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단호했어요. 너한테 기회는 충분히 줬다.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저버렸어.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음 날 박 씨 부인은 정말로 장부를 고을 사또께 넘겼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보고 크게 노했어요. 이런 파렴치한 놈이. 당장 잡아들이라. 진수는 체포되어 옥에 갇혔고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벼슬도 빼앗겼지요. 그리고 박 씨 부인은 숨겨뒀던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진호를 불러 말했어요. 진호야, 이건 너한테 주는 거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모셨으니 이 금으로 집도 새로 짓고 농사도 넓혀서 잘 살아라.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런 귀한 걸 저한테 주시다니. 박 씨 부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자격이 있다. 가난해도 효심을 잃지 않았으니까. 형님, 오빠들, 이게 바로 진짜 통쾌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욕심 많고 효심 없는 자식은 결국 벌을 받고 착하고 성실한 자식은 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맞지요. 자, 형님, 오빠들.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2026년 지금 우리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퍼주고 계시지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결혼 자금도 대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형님, 오빠들, 그렇게 다 퍼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요. 그리고 정작 부모가 나이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바빠서요, 형편이 안 좋아서요 하며 외면합니다. 마치 큰아들 진수처럼 말이죠. 반면에 부모한테 많이 받지 못했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모를 더 잘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진호처럼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지 마십시오. 부모의 패를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약간의 비상금, 약간의 여유는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둘째, 자식의 진짜 효심은 재산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모시는 자식입니다. 반면 가짜 효자는 부모 재산만 노리다가 재산 다 받고 나면 외면하지요. 셋째, 부모는 현명해야 합니다. 박씨 부인처럼 말이죠. 박씨 부인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아두고 금덩이를 숨겨두고 마지막 순간에 정의를 실현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한테 무조건 당하고만 살 필요 없습니다. 꼿꼿하게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넷째, 착한 자식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진호처럼 진심으로 모시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주세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반대로 불효하는 자식한테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형님, 오빠들,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허리 휘어지도록 고생하며 자식 뒷바라지 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천대받으며 살 필요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분입니다. 자식들이 알아주든 말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박씨 부인처럼 말입니다. 박씨 부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의 불효에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한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지요. 이게 바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형님, 오빠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나도 박씨 부인처럼 현명하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하고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얼마나 퍼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식은 진짜 효자입니까?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 가짜 효자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감됩니다. 등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김 소장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김 소장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기운 잃지 마시고 어깨 쫙 펴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